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가 변화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재활센터 시설장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이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대구대학교 김민근 교수님께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현황과 편견과 낙인의 형성 요인, 편견과 낙인 개선 전략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에 보면 올해 초에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정부의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인데요. 여기 세 번째 전략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이 명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 보면 그 2018년 말이죠. 서울에서 병원에서 진료하던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진주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 및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정신질환자와 범죄를 연관짓는 그런 사회에 많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런 사건들도 편견과 차별 때문에 사회에서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런 논리로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위에 줄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옆집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한마음의 집이라는 주거시설이죠. 여기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2013년부터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국제영화제에도 출품을 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인권교육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이 주거시설에 생활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편견과 낙인을 극복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족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가족의 힘겨운 여정, 또 스스로 그런 자립생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면 그 왼쪽에 지난 5월이죠. 올해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차단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차별 진정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곧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활동들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 주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은 마음 터치 블루라는 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가벼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상담, 전화,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서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고요.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 1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좀 진하게 제가 표시해 놓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문항과 붉은색 문항이 있는데요. 자, 파란색 문항을 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82.3%가 동의합니다.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하다. 또 이것도 68%가 동의하고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63.6%가 동의합니다. 상당히 인식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항에 60.8%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이제 다른 조사예요. 다른 조사에서 유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문항이 좀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응답할 때 좀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잘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 이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에 이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산해 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합산하면 60%가 넘고요. 그 밑에 있는 고용주들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60%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두려워한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합산하면 어느 50%가 넘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표보다 표 2에 나타난 시민들의 인식이 훨씬 더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표에서 나왔던 인식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인식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어요.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감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온 사회와 온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식을 개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식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열리는 이 행사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중에 중요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식 개선을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인식 개선의 목적이라고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 대책에 보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이 발생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정신질환인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정신질환일 줄 알지만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뭐 멀리 있거나 또 비용 부담을 호소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치료를 받으면 의료 기록이 남을 것이고 내가 정신질환자로
주위에 알려지면 편견과 낙인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해야지 치료받지 않고 있다가 질병이 점점 더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및 관련자의 심리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하면 서로 뭐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 그런 것들 많죠. 비방을 하고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직접 들으면 효과가 가장 악화돼서 나타나고요. 직접 듣지 않아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아주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있다는 것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스스로 그 사회의 낙인과 편견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 사회에서 차별받기에 딱 좋은 사람,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자존감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게 나중에 우울증으로도 이어지고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스스로 그런 것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낙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들 만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만나면 그 이야기 나오면 마음 졸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로부터 좀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직업재활이라든지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한 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가족협회에서 뭐 정신질환은 치료받으면 잘 회복돼서 우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유엔에서 2006년에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을 발표를 했고요. 2008년 말에 우리나라도 이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 보면 제8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또 장애인의 삶과 관련한 전 영역에서의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의 개선, 장애인의 능력과 기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 이런 원칙적인 그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이 장애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로 바꿔봤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 개선하는 것은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뭐 대구의 구청장이나 시장님이나 또 구의원 같은 분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삶과 관련한 전 영역에서의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개선해야 된다는 거,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능력과 기여에 대해서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또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계통에서도
장애인으로서 당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당사자로서 활동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식 개선 내용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 정신질환자 혹은 뭐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표에 여기 정리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관념에 크게 네 가지 핵심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무능력하다. 뭐 일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뭐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질환자는 눈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딱 보면 안다. 뭐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무능력하다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또 생산성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정신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장애인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만은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없는 분들만큼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개인의 무책임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 무능력함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사회에서는 생산적인 현장에서 배제될 것이고 또 케어나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영역, 고용 영역에서는 배제의 대상, 복지 영역에서는 돌봄의 대상,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돌봄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위험하다는 이 내용은 범죄와 종종 많이 관련이 되고 또 폭력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입원을 추진할 때 핵심 조건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을 격리하고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어느 영역에 쓰일까요? 어떤 제도에서 주로 쓰일까요? 주로 사법 영역에 쓰여집니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이런 데서 사실 위험을 배제하려고 그러고 위험한 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의료 영역에서도 이런 위험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자발적인 입원이라든지 또 위기 응급 대응 체계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협조해야 된다든지 소방관이 협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사회로부터 분리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회복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는 가족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로 의료나 복지 영역에서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별이 가능하다. 자,
비정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속성도 있고 보이지 않는 속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외형에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인 특성에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잘 식별되느냐 하면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영화나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특정한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이 가능하다, 또 식별을 하려고 뭔가 특성을 목록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치안 사법 체계에 관련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기응급 또는 뭐 BGI 입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작동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편견과 낙인이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편견과 낙인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적이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사회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측면, 그리고 진화론적인 측면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공포관리 측면입니다. 번호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사회화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다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의 관점을 획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요즘 스마트폰만 가지고 그 전화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전화도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죠. 휴대전화가 전화하는 용도가 주된 거였는데 요즘은 여가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쓰여집니다. 청소년들은 그거 가지고 아마 게임을 가장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서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화라고 부르고요. 유년기 때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사회화라고 부르고 성인기 때 다시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재사회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붙들고 물어보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그러면 금방 위험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이들이 정신질환자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뉴스라든지 또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와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대상의 의미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과거에는 그냥 음성 통화하는 게 주기능이었고 거의 유일한 기능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기기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손안의 컴퓨터가 되었고 손안의 통신기기로서 전 세계에 접속 가능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전화만 하는 용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르신 분들은 잘 이용을 못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금융까지 다 해결하죠. 요즘 은행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뭐 통장 만들 때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이체하거나 예금을 가입하거나 뭐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회화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편견 낙인과 관련해서 좀 희망을 갖자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의 인식은 바뀔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적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 서너 가지 되면, 오늘 하루에 중요한 일정이 서너 가지 되면 한꺼번에 이 일을 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류를 하죠. 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중요한 거, 이렇게 분류할 때도 있고요. 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끝나는 것,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또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 그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또 분류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는 항상 사고할 때 효율적으로 사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하고 또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빨리빨리 분류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특히 이제 주류 문화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분류할 때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아까 뭐 식별될 수 있다 이런 문항이 있었던 것처럼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식별해서 분류하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방 행동의 방침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진화론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자, 진화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어르신분들도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태초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뭐 아메바 같은 아주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화를 해서 인류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론인데, 사실 진화론의 핵심 원리는 적자 생존이죠. 이 사회에, 환경에 최적화된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돼서 소멸한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안전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맹수하고 싸운다든지, 또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위험이 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대처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우리도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감염병에 대처하던 그런 대처 기제, 그러니까 감염병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빨리 분류하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멀찌감치 성 바깥에 가서 좀 나을 때까지 거주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감염병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사실 감염병이 문제가 된 게 최근 몇 년 동안입니다. 2014년인가요? 뭐 메르스, 뭐 사스 이런 문제가 두루두루진 게 그 처음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염병은 거의 정복이 된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의술이 발달해서 감염병 위험이 감소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위험이 인간에게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위험으로 등장했느냐 하면 사회 규범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주류 문화, 도덕 규범에 대해서 이질적이거나 반발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분류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대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 중에 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도 들어가지만
또 사회에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성소수자죠, 그죠? 성적 지향이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덕 규범하고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비정상적이고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공포 관리 이론인데, 여러분들은 뭐 공포를 느끼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공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가지고 온 경제적인 여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년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생계가 막막한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또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그 구직 시장이 많이 닫혀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대처 기제가 편견과 낙인 차별을 가져왔다, 그런 설명을 좀 전에 들었는데, 이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건 조금 더 이것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평상시에 이걸 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들을 또 경험하면 이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검을 들었어요. 부고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보게 되고, 검은 옷을 입은 유족들과 조문을 이렇게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깝게 관계하고 지내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다면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직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직감하게 되면 인간은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공포를 느낄 때 이 공포를 극복하는 인간의 대처 기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단합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내가 잘 소속되어 있고, 나는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이라는 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로 단합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을 뭐로 봅니까? 아마 가족으로 보죠, 그죠? 근데 사실 가족보다 더 강한 공동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막 박해를 해도 뭉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들이 있어요, 그죠? 뭐 요즘 보니까 정당들도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죄자 집단들이 있어요, 그죠? 조직 폭력 집단이라든지 아주 똘똘 뭉칩니다. 근데 그 집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의리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예, 서로 뭐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는 문화적 공동체고 규범을 공유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집단의 규범과 불일치하는 행동이라든지 가치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지 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뭐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주 사건 같은 것들 일어났을 때 댓글을 읽어보면 거의 기절할 정도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거의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 공포관리 이론은 인간의 진화론적이고 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특히 범죄나 위험성과 직결될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인식 개선의 표적 집단입니다. 표적 집단.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모호하게 시민들 인식 개선 시키자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시민들 중에서 누구인지를 표적을 삼아야 됩니다. 먼저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정신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지역사회 이웃이죠. 또 우리가 세입자로 집을 임대하려고 그러면 집을 임대해주는 그런 건물 주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어디에 문을 연다 그러면 민원이 막 제기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금방 허가를 취소해버려요. 그 승인 안 해버리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분유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무슨 동호회라든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식 개선의 표적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안 바뀌면 정신질환자들, 정신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집 구해서 자립생활하기 어렵고요. 또 재활시설이 많이 확대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주체입니다. 자,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무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구시라든지 또 이 구나 군이나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이분들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인식이 어떨까요? 우리가 상당히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구청에 있고 같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무에서 비켜나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 지역 주민보다 편견과 낙인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 결정자고 또 공적 자원을 할당하는 주체예요. 여기 정책 주체에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시군 의회 의원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변화되면 새로운 법이 생기고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질환은 무조건 치료하면 다 낫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참 고맙기는 한데 걱정스러워요. 안 낫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 어떤 지자체장들은 정신질환자 사건이 일어나면 완전히 큰일 날 줄 알고 정신질환자는 다 이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관련 사건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 명부를 넘겨라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참 얼마나 무지몽매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회 모델,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 평등한 인권의 주체라는 인권 모델, 이런 쪽으로 정책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문직 서비스 조직이죠. 우리 가족협회에서도 대구 재활센터 같은 아주 훌륭한 재활기관 운영하시고 또 여기에도 이광식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 계신데 우리도 때로는 편견과 낙인의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또 겸손히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신질환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역시 사회 모델이나 인권 모델처럼 인식의 전환이 좀 요구되고요. 자, 정말 어려운 정책 주체를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정책 주체예요. 아주 이분들은 막강한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경찰이죠, 그죠? 조금 올라가면 검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관련된 제도들이 다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데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의 위협적인 주체들을 식별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험 요인을 예방하려는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대상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주 사건 같은 거 일어나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강제 입원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정책을 옹호합니다. 자, 이분들도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일반 범죄에 비해서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그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송출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와 계신데 이 주요 방송사 또 신문 뭐 인터넷 포털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자극적인 영화들의 내용들에 보면 정신질환자 혹은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주인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뭐 F20이라는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시키는 이런 미디어의 나쁜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아주 전략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과 편견 유통되는 걸 좀 감소시키고 아까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의 긍정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면들을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보호자입니다. 사실 그 인식 개선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스스로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한 주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셀프 스티그마, 뭐 자발적인 스티그마, 낙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도 뭐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사회의 인식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식 개선 넘어가겠습니다. 인식 개선 전략 4가지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자, 교육하는 거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교육하는 것의 핵심 전제는 이거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면 낙인이 감소한다는데 이 정확한 지식이라는 건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합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만은 아니다. 또 우리도 치료받고 재활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면면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사회적 접촉은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편견과 낙인이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된 편견과 낙인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교류한다면, 상호작용한다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만나서 밥을 먹든지 활동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또는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큐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영상물을 통해서 간접 접촉을 할 수 있겠죠. 자, 자기 경험보다 확고한 판단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 너 거기 가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봤거든. 그러면 논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경험이 확고한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로 항의 및 옹호예요.
이거 이제 시위도 하고 뭐 피켓팅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뭐 길에 들어눕기도 하고 뭐 삭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항의와 옹호 활동을 하게 되면 노골적인 차별 편견은 즉시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지체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봅니다. 오죽했으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이게 뭐 공항에 범죄자가 이게 가짜 장애인 행사를 하고 휠체어 타고 오는데 경찰이 잡으려고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영화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하는 얘기가, 와, 사람들이요, 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가짜 장애인이요. 근데 그 범죄자가 그렇게 외친 이유는 백주대낮에 휠체어 탄 장애인을 차별할 엄두를 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함의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연대해서 당사자, 가족, 활동가, 또 연구자들, 전문가들,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전략들의 제한점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접촉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촉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게 오프라인 행사였으면 오늘 행사에 또 시민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뭐 가족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새로운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이벤트성은 일회성입니다. 지속성이 없고 인위적이고 또 편견을 개선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고, 직장에서 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동료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여가 활동을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들이 가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저기 지하에 있는 어떤 작업장에서 조용히 일하는 일자리보다는 시내 중심에서 사무직이라든지 뭐 그게 보조적인 사무라 할지라도 사무보조라 할지라도 사무직이라든지 또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교육 전략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어떠하다 이런 내용만으로 편견 개선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이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와 좀 다른 특성을 가진 그 어떤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추지 않고 우리의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양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 아까 접촉 전략을 좀 연계할 수 있는데요. 간접 접촉 전략입니다. 아까 옆집과 같은 영화를 활용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저 다큐 같은 영화들을 이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을 한다면 간접 접촉 효과를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편성이 있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항의 전략에 대해서는 뭐 아까 여기 가족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의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옹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옹호할 때
핵심 메시지, 짧은 메시지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밑에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유가 치료다 이런 피켓팅을 들고 있어요. 자유가 치료다. 그리고 왜 저런 피켓팅을 했느냐 하면 비자발적인 입원제도에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나 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치료를 받고 나와야 너네들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자유다. 근데 그 치료는 강제적인 치료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분들은 자유가 치료다.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치료 효과를 갖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 개선에서 핵심적으로 담아내야 할 메시지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복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옹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시간을 꽤 오래 쓴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에 좀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항상 저도 뭐 정신건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정신장애인들의 자립, 사회통합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감사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발제주 내용을 보시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이 한 20여 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거기 뭐 표적 집단도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전략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지금 아까 사회적 접촉회의가 있었었는데요. 시설에서 이제 취업하신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이제 실습을 오잖아요, 학생들이. 이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뭐 사회복지나 간호나 아니면 또 병원 현장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이제 실습이나 이런 방문을 오시는데, 뭐 취업하신 곳에 있는 관리자분들이나 동료분들, 그 다음에 시설에 와서 회원들과 접촉해 보신 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막 직접 만나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직접 와서 뭐 하루, 일주일 같이 생활해 보면 이분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크게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회원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고 그런 편견을 실제적으로 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또 막중한 부담감, 책임감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지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뒤에 토론자분들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